네, 안녕하세요. 네, 로컬모티 박주로 대표입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대한민국 F&B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침 발표를 할 건데요. 아마도 이 농식품이나 F&B 분야는 모두가 다 알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원래는 이제 국공유 부동산을 운영하는 운영사로 10년 전에 시작했다가 5년 전부터 트랜지션해서 F&B 기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부모님 모두가 원래 F&B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도 40년 넘게 유기농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전자 기반의 이제 우리나라 유제품 관련된 공장을 했던 전문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유기농 1세대 한살림 조리생협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에 귀촌했던 1세대 멤버인데요. 저도 자연스럽게 지금 F&B 사업을 하고 있는 특히나 오늘 주제가 로컬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로컬을 살리기 위한 아주 다양한 방식의 정부나 기업들의 큰 매스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이나 가까운 사례들을 보면 로컬은 결국 지역에 있는 농업을 농산업으로 식문화를 식문화 산업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문제가 뭔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글로벌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 의견을 드리면서 저희 회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주 거창하게 제목을 한계에 봉착한 로컬 FM 성장 전략인데 사실 제가 그 정도까지 아직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10년 넘게 지역에 한 180개 이상의 지역들을 컨설팅 했던 과정들을 통해서 학습했던 것들과 5년 이상 동안 실제 로컬 F&B 사업을 직접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저희 법인 설명드리면 저희 법인은 총 3가지 본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이쪽 가운데입니다. 공공개발본부여서 지역에 있는 지자체나 공기업들과 함께 지역들을 활성화하는 일을 했고요. 오늘 몇 분 다 제가 봤던 분들이 계셔서 좀 반가운데 지역에 있는 소규모, 중규모의 버려졌던 공간을 다시 살리는 일들을 주로 쭉 해왔고요. 그리고 5년 전부터는 왼쪽에 있는 식품사업본부에서 유통사업팀, 외식경영팀, 육가공 생산팀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샤키테리 브랜드를 인수를 해서 공장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충청남도 원래 홍성이 양돈으로 유명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간단하게 했던 일들은 그냥 슬라이드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보다 훨씬 큰 국내의 이제 F&B 기업들을 저희가 같이 이제 위탁 운영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면서 끌어올리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 주제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외식 산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많은 걸 느끼시는데 정부에서 이제는 조만간에 이제 지원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양책과 부채 탕감도 나오지만 사실 이제 이 흘러나오는 자금을 사실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틀어줘야 될까에 대한 저희 의견이 오늘 좀 있습니다. 저희 질문인데요. 별거 아닌 질문이지만 아침에 여러분의 머리를 깨우기 위한 그 자동차 회사를 창업하거나 반도체 회사를 창업한다면 몇 달러 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인프라와 여러 가지 신용관계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와 판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사실 대한민국은 이런 전반적인 제조 기반이나 아니면은 중공업이 아니어도 이제는 굉장히 다 산업이 커졌기 때문에 그냥 쉽게 시작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많은 사람들의 시야가 이 식문화나 F&B 사업 그리고 로컬의 사업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외식 산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지만 근데 저희가 실제로 막 공감은 하지만 체감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의 친구들에게 야, 대한민국 F&B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 지표를 보여드리겠지만 대한민국처럼 저희가 점심에 밥을 먹을 때 반찬이 한 5개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국물이 나오고 밥을 먹는데 8,000원짜리 백반에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프리카도 동남아시아도 이 정도 구성은 최소한 15,000원, 2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거기 나갈 때 자판기 커피나 물도 공짜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은 보통 반찬값이라는 개념이 있고 유럽은 기본적으로 음료를 시키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6, 7천 원 정도의 생활 물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좀 비참한 수준이거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그걸 수많은 어떤 여성 노동자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헌신하면서 버텨왔는데 그 결과가 시장의 불균형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외식 산업은 수요 공급이 완벽하게 깨진 곳이거든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비주류 경제학 유튜브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편의점, 커피, 미용실 개수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네. 근데 저희가 편의점이 이제 한 933명당 한 개인데, 그 다음 가면 요게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가까운 일본. 인구 밀도 대비 하나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정말 엄청나게 많다는 게 느껴지시죠?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외식 산업을 너무 빠르게 신자유주의처럼 가버렸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더 나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이제 사실 필요하시면 공짜로는 못 드리지만 드릴 수 있는 자료가 한 1000페이지 넘게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그 청년층 폐업률이 127.5%가 되고 있고, 2000년 기준에서 4년이 지난 현재 폐업 음식점이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2000년 대비 24년에는 108%까지. 보시면 우리나라가 외식업 개수가 전 세계 1위예요. 일본의 정확히 2배입니다. 일본도 정말 많다고 하는데 인구 밀도 대비 우리나라가 2배인데 이게 정말로 좋은 일인가 했을 때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식 산업의 규모를 보시면 평균 매출액이 1억 8천만 원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 아닌데 아직도 장사를 통해서 뭔가를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자본, 최근에 청년층의 폐업률이 많은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커져서 자산의 가치도 올라갔고 한 번 들어가는 양도 많아졌는데 그걸 다 모르다 보니까 작은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99% 다 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비참한 건 평균 근무일을 보시면 27.6일, 하루 일하는 시간 10시간인데 실제 이익이 2,700만 원이면 최저임금이 안 되죠.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서 잠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F&B들이 다 폐업 상태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데요. 그래서 아마도 정부에서도 이걸 고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정책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어제 발표자를 보내면서 네모라고 하는 그 직방이 만든 이제 상가 거래 시스템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만 아는 사이트인데요. 이게 어디냐면은 홍대예요. 그렇게 번화한 이게 가게를 내놓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거의 전 95%가 가게를 이미 내놨고 권리금만 조금만 회수해서 그 다음 넥스트를 만들 수 있다면 모두가 폐업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보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홍대나 이런 거리라면 돈을 좀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상권을 기획하는 수준이 좀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산업공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사실 못 느끼죠. 그리고 뭐 요즘에도 이슈가 많아지지만 가맹점을 중심으로 너무 저가 경쟁을 많이 해서 뭐 500원, 1000원, 1500원 아메리카노가 대한민국 정도의 GDP에 있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우리가 함께 모두가 방치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식 산업과 식음 사업에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진입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싼 마이에 포차 중심이나 한식 기반으로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자본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가맹점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가맹점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거의 가맹점이 사기 가까운 때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큰 대표님도 그런 일이 있는 게,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비판을 엄청 했었거든요. 절대 외식업의 매연을 확대하는 인플루언서가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 강조를 많이 할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018년도도 보시면은 사업자 개수가 늘어나는데 종사자 수는 줄어드는 나라예요. 두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어려운 거죠. 저희 회사에 이제 시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가게들이 작아? 미슐랭도 바로 운영하고, 간단하죠. 우리나라의 그런 노동의 불균형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식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기가 좀 어려운 나라예요. 일본은 전면 개방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지난달에 드디어 풀렸습니다. 저희 업종에도 진입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식 매장에서는 주방과 홀을 모두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다이닝들에서 보신 적은 없죠. 근데 가까운 일본, 호주, 유럽, 미국 가면 사실은 이제 완전 글로벌해졌는데 대한민국이 이 상권 개발과 외식업 개발에서 세계화가 굉장히 뒤처진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안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하고 있죠. 네. 음식점을 보면 대한민국이 72만 개입니다. 일본이 67만 개예요. 인구수는 절반 이하인데. 근데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깨진 거죠. 제가 유럽을 갈 때마다 너무 부럽거든요. 매장 수가 적어서. 제가 지난달에도 이제 저희 사업 때문에 런던에 갔다 오고 다다음 주에도 가는데 갈 때마다 아, 같은 면적에서 한 10배를 벌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아래 보시면 선진화되지 않은 상권 기획과 개발이 방치가 됐습니다. 약간의 토건 이슈가 있어요. 저도 물론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100% 비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상권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곳에 너무 많은 상권을 만들었고 특히나 정부가 이걸 좀 방치했습니다. 청년몰, 청년시장처럼 사실 전통적으로 상권이라고 존재하는 곳이 아닌 곳에 너무 많은 자금을 써버렸어요. 가장 메인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너무 낮은 수준의 정책 사업을 해버리니까 100% 폐업을 해버린 상태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영업 수가 1위인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거고요.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요게 있습니다. 가맹점은 늘었지만 매출이 줄어든 업종, 한식, 피자, 치킨 다 우리나라 서민들이 어려울 때 옮길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때 매장 수가 늘어난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커피 업종 가맹점이 3년 만에 30%가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상업펀드들이 진입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죠. 메가커피부터 뭐 컴포트 만드는데 반대로 제과제빵 감소율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 상황에 우리나라의 생활 물가는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스위스 다음으로 높습니다. 정말 높죠. 요즘 다 느끼시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인건비가 오르지. 근데 사람 수는 줄어들고 내수는 어렵고 식료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수요 공급 불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나라들은 관광 정책을 잘하는데요. 왜냐하면 수요 공급이 깨지면 그 밸런스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관광 정책을 너무 못하는 나라죠. 안타깝게. 근데 저는 결국에 그게 어디에 있냐? 로컬을 키우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만 24번을 갔다 왔거든요. 다 어딜 갔냐면 로컬의 시장들이랑 마켓들을 보러 갔다 온 거예요. 갔는데 우리나라가 분명히 2010년도 초반 중반 때까지는 일본보다 인바운드 오는 여행 관광객이 많았거든요. 물론 인구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역전당했고 올해 예상, 그 야놀자 리서치랑 세이엔토 예측을 보면은 격차가 더 벌어져요. 근데 그거의 전략이 뭐가 있냐면 뒤에 설명드리지만 일본은 국가 자체가 90년대 초반에 부동산 버블을 때려맞고 나라가 어려운 상태에서 제조업 전자산업들만으로는 나라가 버틸 수 없는 상태에서 식음료 여행 관광을 끌어내기 위해서 국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IT 모태 펀드나 엔터 관련된 모태 펀드처럼 일본은 로컬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정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소자본 장사로 성공하기 어려운데 소자본 장사를 너무 많이 하는 나라. 근데 왜냐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민 중산층이 어려웠을 때 농수축산물을 직접 가공하거나 이거를 판매하거나 해외로 팔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한 나라예요. 쌀도 마찬가지죠. 국내가 지금 한 4년 만에 정부 재고미가 7만 톤에 32만 톤이 됐는데 저희 회사가 지금 농협이 하고 있는 기초 창업 캠퍼스를 운영하는데 농협에 있는 직급자분들이 항상 쌀 어떡하지? 답은 없는 상태죠. 저의 제안은 요겁니다. 외식업의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마중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걸 어떻게 바꿔낼 건가가 중요한데요. 외식업을 망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점점 개수를 줄이고 식음료 가공 로컬 관광으로 비율을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인내 자본이 필요합니다. 인내 자본이란 뭐냐? 펀드가 필요한 거죠. 자영업 중심의 외식업은 중소규모 기업 체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체급이 좀 생겨서 이제는 사장 있고 알바 있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직급이 돼서 적어도 저희 회사 규모 정도의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하는 규모로 바뀌어야 되는 게 있고요. 국내 외식 식음료 브랜드부터 해외 수출까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래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상상해봤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뒤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식업 신규 면허가 안 나오거든요. 사실상 완전 통제한 게 아니지만 이제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 서비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엄청 특출난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특출난 회사도 필요하지만 그 우리가 로컬 자체에서 버틸려면 로컬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식음료, 관광, 농축수산 지역 자원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와인 같은 겁니다. 프랑스도 한 150년 전만 해도 정말 대다수가 다 포도 농부였지 포도주 생산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고 자란 뭐 충청남도 홍성, 뭐 경상북도 칠곡 등에서 그대로 돈을 벌고 벌 수 있는 방법은 이 농수축산물의 가공을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정부나 수협, 농협에 납품하는 개념이 아니라 직접 브랜드를 만들고 가져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쌀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쌀 브랜드가 없으시죠. 대부분 이천쌀 얘기하시는데요. 이천쌀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와인으로 따지면은 부르고뉴 와인이 브랜드가 아니라 로마네 꽁띠가 브랜드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200개 넘는 브랜드를 대한민국 사람도 몰라서 밥을 먹을 때 아무도 이 쌀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시죠. 싸면 비지떡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뭔가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있는 외식업 등록을 전부 면허로 한 번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을 한 푼도 안 써도 유가증권이 생기잖아요. 몇 천만 원 이상이. 일본은 코로나 때 외식업자들에게 업종 전환을 할 건지 그대로 지원을 받을 건지를 선택하게 한 나라라서 100% 지원을 해줬잖아요. 근데 일본이 꼭 잘했다기보다는 일본은 식음료 여행 관광업이 국가의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유명해지면 두 개를 하잖아요. 패션몰을 하거나 식당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도가 되면 이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참 좀 밀려있는 나라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유럽은 이제 신규 창업은 거의 불가하고요. 기존 허가된 매장을 인수해야만 가능합니다. 택시 면허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개방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저가 경쟁, 싼 마이 정말 맛이 없죠. 안타깝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10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면에 세련된 전통주점을 런던의 코벤트 가든, 소호에 옮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왔습니다. 많이 요즘 기사를 많이 들으시죠. 맨해튼에 가면은 뭐 기사식당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뉴욕에 가시면은 미국 전체 1위 식당이 아토믹스 그리고 $50 이하에서 1위 매장이 옥동식 돼지국밥입니다. 이게 이제 식음료를 다루는 사람의 센세이션인데요. 일본이 전 세계 음식을 돌렸을 때 첫 번째 센세이션 라멘이었죠. 국물에 빠진 고기를 먹는다고? 근데 요즘에 이제 더 놀라는 게 서양 사람들이 절대 안 먹는 게 국물에 빠진 고기와 쌀인데 국물에 빠진 쌀을 먹는 세상이 왔잖아요. 제가 농협분들에게 제안을 뭐 했냐면 재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내수가 박살났는데 가장 간단한 건 일본처럼 우리의 쌀 브랜드를 키워서 전 세계 돼지국밥집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나라 쌀을 보내자. 같은 장난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 세계의 식문화를 식문화 산업으로 끌고 나갔던 과거가 있습니다. 미국이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문화의 예술의 힘으로 이걸 돌린 거거든요. 우리가 패션이나 아니면은 식문화 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이 문화 예술의 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J-팝, 애니메이션, 드라마 같은 우리도 저도 정말 많이 봤고 만화 맨날 봤잖아요. 그 힘으로 전 세계에 라멘, 사케, 유니클로, 닌텐도, 다이소를 돌렸죠. 우리나라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키우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주 빠르게 개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사실은 그 직접 현장에 있는 로컬의 생산자들은 물건을 빨리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나쁘게 표현한다면 반대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가 빨리 커서 되는 환경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팔 수 있는 브랜드가 없어요. 나이키도 포틀랜드에서 태어났고요. 스타벅스도 시애틀 태어났잖아요. 수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로컬의 상품이 글로벌 갈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일본에서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규모를 조금 키우는 외식업 단위를 많이 만들고 똘똘한 한 점포를 지원해주는 그리고 지역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전통시장 가시면 되게 재미있으세요. 우리나라 요즘 전주 한옥마을 가면 재미없으시죠? 전주 한옥마을에 1등부터 5등까지 팔리는 식품이 다 외국 식품이에요. 솜사탕, 추러스, 뭐 돌돌이 감자 아시죠? 네, 너무 비극적이지 않나요? 왜 그런 걸 파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통제가 너무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료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상을 하면서 5분 정도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가능할까? 우리나라가 F&B가 수요 공급이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가 다 같이 지금 이런 주류나 가공으로 보면 일본의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저희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저의 판단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한 3년만 정신 차리면 저는 일본의 절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고미 이슈도 없고 로컬에서 충분히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가 국가 정책으로 뭐 창경도 그렇고요. 다들 그 소상공인 지원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포커스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그러니까 지원과 투자가 다른데 투자를 계속 우리나라가 지역에 있는 매장에다가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거는 농업을 농산업으로 만드는 기업, 식문화를 식문화 산업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내서 해외 현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일본 자료를 진짜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런던에 이제 그 스트릿에 매장들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보면은 일본은 그 CJF라고 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쿨 재팬 펀드라고 하는 펀드고요. 이거를 이제 제트로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무역진흥기구 뭐 이런 기관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40년 동안 엄청난 전략을 썼습니다. 첫 번째로 만든 건 장인 정신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일본이 굉장히 장인 정신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도 우리나라랑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은 90년대 초반에 나라 정책을 바꾸면서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팔까? 여러분 혹시 와인 좋아하시나요? 저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가 저가 와인을 먹을 때는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건지 어느 지역인지 생산자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으시잖아요. 조금 한 10만 원만 올라가도 아 이게 혹시 어딜 걸까? 뭐 스페인의 리오아 지역의 어느 기온에서 만들어진 걸까 궁금해하시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비극은 뭐냐면 소주, 맥주, 막걸리입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중에 특히나 소주, 막걸리 그 인공 화학물을 첨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건데 저도 지배됐고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한남동 레스토랑에 대기업 오너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비서실에 항상 전화 옵니다. 소주가 반입이 되나요? 제가 항상 웃으면서도 네 뭐 해드릴게요 하는데 일단 비극적이잖아요. 이게 왜 비극이냐면 저도 사실 소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비극이냐? 일본은 지금 히비키, 야마자키, 뭐 그 사케 등을 그 종주국인 스코틀랜드 뭐 이런 데보다 몇 배를 비싸게 팔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K-팝, K-컬처, BTS, 블랙핑크 난리가 나는데도 팔 수 있는 술의 원가가 1,000원이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너무 비극적이지 않나요? 팔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극이 아닌데 우리나라가 빨리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서 모든 것들이 다 급하게 취할 수 있고 급하게 먹을 수 있고 가성비 있는 음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은 이미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맥주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 한인이 많은 지역밖에 없습니다. 네, 비극적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앞에 계시는 권혁 대표님을 우연한 기회로 만나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만들었던 자료이기도 한데요. 위스키를 비교하면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가 그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로컬 푸드를 만드는 기업들을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 브러리를 지난 딱 1년 동안 6월 말에 이제 1년 컨설팅이 마무리됐는데요. 작년 5월 달에 매출이 한 8,600에서 지난달 매출이 5억 2천 넘겨서 지금 엄청 크고 있고 30개 이상의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느꼈던 게 30개 수출을 하는데 도움받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가공 산업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의 체력이 너무 약한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굉장히 싼 것들, 뭐 불닭볶음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비비고, 그리고 소주, 맥주. 현재 우리나라가 만드는 전통주나 국내가 만드는 주류의 수출이 그러니까 소주, 맥주라고 하는 롯데칠성 하이트진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1년에 한 100억이 안 됩니다.
한 회사가 서울브루를 한 60억 하는데 국내 매출이 그러니까 한 기업도 안 되는 수준인 상황인 거예요.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CJ도 주류팀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술을 잘 만든다는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잘한다는 느낌이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미 굉장히 큰 나라다 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CJF가 그 쿨 재팬 푸드인데요. 지금 뉴욕에 가시면은 뉴욕에 있는 대부분의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핸즈 하스피탈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토믹스 그리고 기사식당 같은 걸 다 오거나이즈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데랑 조인트 벤처를 만든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충주에 가면은 충주 영동 와인 아니면은 청명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부나 지자체는 항상 이거를 단일 제품을 팔고 싶어 해요. 근데 팔 방법이 없죠. 한식의 세계화를 하면서 단일한 주류를 계속 팔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상거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죠. 왜냐면 다들 저처럼 옛날에 지식 노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어서 이 육체 베이스에 잘 모르는데 원래 생산 유통이 있으면 판매자가 있잖아요. 상권을 기획하고 만드는 이 판매자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으니까 주류만 잘 만들면 팔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한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홍대나 강남 제일 중요한 매장에 본인들의 소주나 맥주를 꽂기 위해서 참이슬을 이기는 처음처럼 만들기 위해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거는 그 지역에 빨리 지역화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점포 지원비를 엄청나게 썼습니다. 1000개를 꽂고요. 예를 들면 유럽에. 거기 한 종업원이 20명이면 한 2만 명이 그 나라 언어로 사케를 설명하고 있고 전 세계 요리 학교들에 일본 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들을 다 번역해서 무료 교육을 해주고 국내에 와서 연수를 시켜주면서 이 장인 정신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했던 거거든요. 네,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위스키를 가지고 온 게 우리나라가 하드리커 시장이 없어요. 꼭 우리가 위스키를 하자는 개념은 아니고 아니 똑같은 옆에 있는 일본은 하드리커 시장을 전 세계를 이미 장악해서 1년에 1조 이상을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억이 안 됩니다. 딱 두 군데 있거든요. 김창수 위스키랑 쓰리소사이어 두 군데 있는데 왜 안 될까? 결정적인 건 내수 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내수 시장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나 사업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대한민국 전통주를 만들고 있는 팀들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내수 시장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5만 원짜리의 기본적인 청주를 사드실 거냐, 소주를 마실 거냐. 다 너무 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식문화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해외에 그 지원을 나갈 때 소주, 맥주가 아니라 비싼 가격의 제품들을 팔 수 있도록 전환이 빨리 돼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는 그게 생산자나 유통사가 아니라 판매자 같은 기업들이 이미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런던의 메인 스트리트에 전통주 100개를 판매하는 매장을 만들고 CJ나 롯데에 제안하는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주나 가공품들을 나갈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아예 없죠. 네, 제가 마지막 드릴 말씀은 요건데요. 저는 이제 한 20년 뒤에 우리나라도 농어촌들이 굉장히 깨끗한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프랑스의 수많은 지역의 와인이나 치즈, 관광상품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일본이 가진 고유성을 가진 여행 관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려면 저희가 그 로컬을 지키고 있는 F&B 그리고 식문화 산업 식음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단순히 내수가 아니라 일본 이상으로 빠르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고요. 여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인내 자본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그 자본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딱 마지막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1997년도부터 2002년, 3년도 사이에 가장 잘한 두 가지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DJ 정부에서 만들었던 IT 모태펀드. 국가가 무너진 상태에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해안을 가지고 서울대공대와 카이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유례없는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가 그 DJ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오면 참여정부 때 했던 정책이 있는데 한참 WTO부터 국가가 전면 개방할 때 우리나라가 반대로 했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스크린 쿼터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아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CJ 엔터, 수많은 엔터 산업들, 드라마, 영화들이 1년에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을 개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그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영화인들이 유학을 갔어요. 시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지금의 넷플릭스나 정말 전 세계의 K 컨텐츠를 만드는 기반이 만들어졌잖아요. 결국에는 이 국가의 모태펀드나 인내 자본이 어느 적절한 시기에 투입되가 중요한데 저는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 로컬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IT 모태펀드 정도는 아니어도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지금 현장에 투입하고 정말로 장사를 잘하고 상권을 잘 만드는 사람들에게 자본이 한 3년, 5년만 가도 일본의 하프를 빨리 뛰어넘고 아시아 전체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기업이나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